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네. 오늘은 저 사교육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예. 예. 원래는 전세 얘기로 하기로 했었는데 네. 바뀌어가지고 좀 가까이 예, 마이크 예. 예, 앞으로. 예. 그러세요. 예. 그 제가 오늘 아침에 논평을 하면서 이 사교육 문제 논평하면서 마이크가 여전히 멀어요. 좀 더 당기세요. 예. 그 제가 이 다니던 고등학교 얘기를 잠깐 했어요. 예. 경기고등학교에서는 그 공교육이죠. 예.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최고의 일타 강사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학원 다니라고 그래도 우리는 안 갔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공교육을 지금 다시 만들자고 하는 거다 이게. 네. 뭐 밖에 일타 강사들한테 일타 강사한테도 그렇게 열심히 들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저는 뭐 예, 예. 학교 공부 대신에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다른 걸 더 해가지고 예.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같이 공부를 못하거나 안 하는 학생들조차도 예. 학원 갈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꼴찌한 적도 있는데. 꼴찌 내가 했지. 제가 2학년 때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대까지 갔으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사교육과 공교육과의 관계가 이게 서로 뭐 이게 기란 관계라 그럴까? 한쪽이 크면 한쪽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사교육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성구 박사? 저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입장에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가지고 사교육을 안 받고도 교육을 충실하게 잘 받을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공교육이 무너지니까 사교육을 억지로 죽입시다 하는 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교육을 죽여서 공교육을 살리자가 아니라 공교육을 건강하고 건실하게 해서 사교육이 자연스럽게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교육을 받겠다는 사람한테는 또 자유를 있어요. 주는 게 좋죠. 그렇죠. 그 공교육조차도 좀 쫓아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보충 차원에서 사교육을 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사교육이 완전히 메인 주예요, 주. 사교육에서 일타 강사들한테 수백만 원씩 갖다 주고 킬러 문항 해법을 전수받지 못하면 좋은 대학 못 가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돼 있어요. 왜냐하면 킬러 문항이 배점도 많고 거기서 하나 틀리면 학교 등급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뭐 일본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느 공립학교에서 일타 강사를 이 선생님으로 초빙해가지고 강의도 시켰대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한국에서는 그랬다간 난리 나겠죠. 아니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공교육을 정상화하자. 그래서 공교육을 성실하게 듣는 학생이면 누구나 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각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공교육을 충실하게 해줄 텐데 그것도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서 사교육 하는 것까지는 안 맞겠다. 그런데 지금은 사교육에서 대학 입학이 갈려버리니까 누가 공교육에 와서 열심히 듣겠어요. 공교육 받으러 학교에 와서는 자는 거죠. 또는 다른 거 하는 거죠. 앞에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지만 지는 이어폰 꽂고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또는 그 사교육 일타 강사가 가르쳐준 거 복습하고 있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죠. 근데 조선시대를 봐도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시대에도 사교육이 굉장히 성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향교, 서당, 그리고 이제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가교육관으로 성균관, 그리고 이제 서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서원을 중심으로 또 뭐 파벌이 형성돼서 대원군 때는 서원 철폐다 뭐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 중종,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 보면은 너무 공교육의 질이 처져 있다. 향교의 선생님들이 한자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으로 하고 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과거에서 좀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쓰고 그런 일도 간혹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공교육 사교육에 대한 거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뭐 외국에도 많은 사례들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이 향교와 서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사교육 공교육하고는 약간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예. 향교는 굳이 따지면 공립이고 예. 서원은 사립학교거든요. 그런 거죠. 이건 학교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교육은 학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서원도 사액서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왕이 세금을 면제해주는 서원이 있었고 네네. 또 사액서원이 아닌 아주 정말 일반 서원도 있었고 네네. 어쨌든 그 성격은 지적하신 대로 네. 이렇게 1:1 대응은 안 되죠. 지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서원이 교육이 굉장히 엄격했고 사립학교지만 네. 그렇죠. 뭐 모든 지덕체를 다 가르쳤고 네. 학교랑 똑같이. 네. 근데 지금 학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킬러 문항을 풀 수 있는 이 기술을 그 기술만을 고액을 받고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나머지 이 학생의 미래, 인성 무슨 뭐 기초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말씀대로 예. 우리의 이 수능 입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조선 시대에도 결국 그 모든 교육이 과거에 집중됐었고 그렇죠. 과거 문제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네. 과거가 이 교육을 결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도 이 문제가 결정하는 거긴 한데 네. 저는 뭘 더 걱정하냐면 대통령의 네. 말씀은 그냥 너무 옳은 얘기예요. 그 말 자체를. 그런데 네. 너무 그걸 확대해가지고 네.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이거 사교육 없애고 아주 굉장히 쉬운 문제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해될 때 문정권이나 노정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 아무나 막 다 쉽게 100점 맞아? 이래가지고 조국처럼 스펙 쌓기 경쟁만 하게 되면은 그 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네. 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해석해야지 요새 저는 보면 여권 사람들조차도 너무 아부하기에 바빠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예. 진위가 왜곡돼가지고 아니 이주호 장관이 그렇게 잘못 해석해갖고 언론 프레이를 잘못하는 바람에 예. 오히려 혼선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예. 그걸 막 확대하면서 시장주의하고도 어긋나는 쪽으로 막 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는 저 노정권, 문정권의 시즌2로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그 대통령실에 예. 무슨 비서관들이 그거를 또는 장관들이 그거를 자기 딴에는 해설해 준다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더 어려워. 그리고 가만히 들으면 대통령 뜻하고 좀 다른 얘기들이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뭔가 인정받을까 그래가지고 심하게는 저는 그래서 이 아부 경쟁을 하고 있나 이런 의심까지 갖는 거예요. 네. 이건 그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시장주의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냥 다시 우리 문정권으로 돌아갑시다 하는 느낌까지 받거든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어요. 그냥 네. 옆에서 괜히 그 해설한다시고 깝죽대지 말고 좀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국민들한테 네. 잘 전하기만 해달라. 네.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그냥 우리 가감 없이 들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네. 그런 이상한 문제들을 내는 거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디서 공부를 하든 자기 실력에 따라서 한 거가 정당하게 평가될수록 있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네. 그 수능 시험 출제 교사들을 제가 몇 명 네. 가깝게 지내요. 네. 지냈어요. 네. 수능 시험 출제하는 네. 교사들이요. 교수들하고는 잘 모르고 교사들하고 지냈어요. 네. 이 교사들이요. 자기가 그 고등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상 네. 자기가 가르치지 않은 것에서는 문제를 못 내는 거예요. 네. 이 교수들은 네. 고등학생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뭘 가르쳤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무슨 킬러 문항이 됐건 융합형이라고 하면서 엉뚱한 문제를 만들기가 쉽대요. 교수들은 난이도를 높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높여버린대. 네. 아주 쉽게 높인대. 그런데 고등학교 교사인 자기 입장에서는 난이도는 높이라고 그러는데 차마 양심상 애들한테 자기가 가르치지 않은 걸로 문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무지 힘들고 고민이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그 내용 중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지금 킬러 문항이 없으면 마치 그 난이도 조절이 안 되고 변별력이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안 그런 거예요. 쉽게 가려니까 그 킬러 문항 같은 걸 내 갖고서 난이도를 확 만들어내는 건데 교과 과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난이도를 조절해서 변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걸로 내면 모든 사람이 100점을 맞는다면은 그 교과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정부 지시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너무 쉬워지는 바람에 제가 책을 다 외웠어요. 까맣게 칠해가지고.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책 덮어놓고 다 외울 수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나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그 교과 과정이 너무 쉬웠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은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하면 되는 거죠. 예. 잘난 척한 게 되네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국민학교 교과서를 안 외운 학생도 있었나?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이 저 일타 강사 특히 그 킬러 문항을 주로 이렇게 찍기 해가지고 쪽집게 가야 하듯이 하는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뭐 이렇게 그 수입이라든지 또는 뭐 이게 뭐 엄청나네요 보니까. 그 재주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학원 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만에 쫓겨났어요. 아 그래요? 이게 보니까 저는 모르고 그냥 가서 했는데 정말 연예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못 모르고 거기에 제가 뭐 목숨을 걸지 않고 갔을 거 아니에요. 부업으로 했으니까. 그냥. 근데 어떻게 잘못 맡아가지고 한 300명이 한 클래스인 강의를 준 거예요. 저한테 제 스펙만 보고. 스펙은 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학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짧은 시간에 연기 배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타 강사 보통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타 강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그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그 요소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300명을 모아놓고 했는데도 수입이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300명이 아니죠. 2~3만 명이 돼버렸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뭐 몇억 이랬으면 지금은 몇십억 이럴 거 아닙니까? 뭐 보통 몇십억 몇백억 또는 어떤 사람은 100억대를 세금으로 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대요. 연예인이니까 뭐 그런 건 인정해 줘야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주객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그래봤자 학원 강사는 교육부 입시 주관 부처에서 문제를 내면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봤자 이게 거꾸로라는 거예요. 이 일타 강사들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뭐 저 강남 8학군에 2~3만 명 학생들이 이 완전히 슈퍼스타네요. 연예인이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 하에 막 휘둘리니까 그 학부모들도 같이 휘둘리잖아요. 그래갖고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문제를 해설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문제를 내라고 하는 역정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도 혹시 그런 거 간혹 보게 되면은 그 속도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는 내용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비디오는 아니지만 녹음 테이프 2배속 뭐 이렇게 듣다가 짜증나서 안 들은 적 있는데 어쨌든 얼만큼 재밌게 하면은 그거를 듣는지는 참 의문이고 만일 정말 말대로 그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문제가 왜곡될 정도라면 그건 뭐 심각한 거겠죠. 그래요. 이 사교육은 어디서부터 사교육이라고 합니까? 도대체 우리 그 경제 규모에서 사교육은 어느 정도 비중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 공립학교 한 3~4개 사립학교 하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립학교 학비가 1년에 중고등학교도 5천만 원 뭐 이럽니다. 그러면은 공립학교 미국 거의 공짜예요. 그럼 이 5천만 원은 사교육비예요, 공교육비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공교육비인데. 그렇죠. 예. 우리 민사고 가면은 사교육비 하나도 안 듭니다. 근데 민사고 1년 학비가 한 3천만 원 이상일걸요. 네. 그럼 그건 사교육비예요, 공교육비예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 공교육비 통계에 대해서도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계를 잘 정비하지 않으면은 오해가 너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네. 하는 거고, 이제 한국의 교육이 막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결과로 얘기하자면은 꼭 실패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학습 능력을 테스트하는 데서 보면 전 세계에서 대부분 5등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을 무조건 실패했다고 보는 것도 잘못된 평가다. 다만 지금 아무리 실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고쳐야 되니까 네. 지금 얘기한 대로 공교육을 더 경쟁력 있게 하자 하는 거에는 찬성하지만 우리 전부 잘못됐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을 본받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그 문제는 조금 확장해서 네.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고등학교까지의 우리 네. 학력은 네. 외국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예. 대학으로 가면 근데 우리나라 대학의 저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제대로 된 경쟁들이 잘 못 일어난 거죠. 뭐 대학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거는 뭐죠? 그 SCI 뭐 그런 논문에 얼마나 그 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느냐, 네. 내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술지나 무슨 상 이런 거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네, 거 네.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중등학교 수준보다 대학 교육은 확실히 떨어진 건데. 네. 사실 대학교 교육에서 세계적으로 인류인 나라들은 네. 산업 분야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대학 책임에도 있고 그건 근데 사실 저는 거기서도 경쟁에서 찾고 싶어요. 네. 대학에서 한번 교수 되고 나면은 사실 별 경쟁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예, 예. 특히 뭐 서울대학쯤 되면은 취업에서조차도 별로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요. 이 사교육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좀 엄밀하게 예. 다시 좀 이 개념화 해야 된다. 그러냐면 자칫 사교육 나쁘다 그러면서 자사고 외고까지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네네. 저는 그나마 자사고 외고 민사고 이런 것들이 공교육 분야에서 경쟁의 요소로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지금 이 구분이 애매해지면서 이것도 사교육이라고 그러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교육비 지출이 우리 국민 경제 네. 또 이 소비자 속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고 제가 이것 때문에 막 찾아봤어요. 오늘 네, 사실 네. 갑자기 교육 받아가지고 네. 오후에는 제가 자료들 찾아봐요. 외국 사람들은 너무 훌륭해서 사교육 안 하나 했더니 어느 나라고 이 정말 엘리트들이 출세하기 위한 경쟁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유럽도 예. 다 마찬가지. 다만 네. 영국 이런 데를 보니까 공교육이 사교육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고등학교들이 있더라고요. 예, 있죠. 엄청나게 돈 많이 쓰는 귀족들이 모여 있는.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한국이 오히려 펍을 대중적이에요. 그렇죠. 예, 예. 한국은 특히 우리가 평준화된 이후에는 예, 공부만 어느 정도 하면 학원에 인류에서 너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는 없죠. 물론 학원비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근데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고급 학교들은 돈만으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한국은 잘못됐어 이렇게 마구 욕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네. 이제 서민층의 경우에 지금의 학비 부담이 굉장히 보니까 뭐 30몇만 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1인당 평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면 그거보다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녁 때 학교 교실 놀리고 그러느니 일타 강사는 아니지만 또 실업자들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뭐 야간 자율학습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그런 걸 해도 좋고 아니면 공교육에서도 경쟁을 통해 가지고 좋은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왜냐하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학부모나 학생들은 인류 학교를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얘네들의 소망인데 네. 아니야, 전인 교육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런 니들을 계속 외면하면은 공교육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결국 속물적인 니즈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예. 공교육에서도 좋은 학교 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들을 시켜줘야 공교육도 살아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욕먹을지 모르겠어요. 전인 교육을 해야 되는 공교육을 그냥 타락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능 시험 문항이라고 하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좀 디테일한 영역의 문제를 탁 끌고 나와서 이걸 교육개혁의 그 시발점으로 딱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 5천만 국민 모두가 다 이 교육 문제에 관해서는 다 내가 나다 할 정도로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잖아요. 또 전문가적인 강한 또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또 굉장히 다층적인 여러 니즈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여기서 그 아주 디테일한 그 수능의 킬러 문항 배제 이거를 딱 가지고 지금 교육개혁을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이게 핵심거리를 제대로 잡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평가가 공정해야 된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걸 막 확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평준화 쪽으로 막 가려고 그래요. 아, 그런 문제는 없지. 그래서 대학 평준화는 말이 안 되지. 아니, 교육에 있어서 평준화 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견해들이 있어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거는 경쟁에 있어서의 공정성 담보의 얘기로 해석을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평준화는 평준화를 가져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학교를 다 평준화시키면 사회가 평준화되냐 그러면은 학벌 외에 다른 걸로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막 변별력을 예를 들어서 없애가지고 다 100점을 맞게 해주면은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냐? 그게 아니라 스펙 쌓기로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그 말의 취지를 잘 해석해야지 잘못하면 우리 이성구 박사 말씀대로 예전에는 대학 입학 시험보다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더 경쟁이 심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고등학교 입학 시험,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뭐 정말 사교육을 안 할 수 없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시험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뽑기. 이걸 뭐라 그래? 뺑뺑이라 그러나? 추첨으로 가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경쟁이 없어지냐? 아니고 이상한 방식의 경쟁으로 다시 튀어나가죠. 그래서 지금은 삐져나가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경쟁이 그냥 돼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중학교 2학년부터 죽어라 하고 한 1년 반 공부하면 됐는데 요즘은 저 유치원생부터 죽어라 하고 한 15년을 공부해야 대학을 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내신을 없애가지고 우리 때는 그래도 고3 때만 열심히 해도 됐는데 요새는 고1 1때부터 경쟁하게 만들었는데 저는 그게 꼭 좋으냐 이런 거죠. 저는 내신 제도에서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갔습니다. 본고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저는 내신으로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는 그런 학교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모범생들 아닙니까? 우리 고 박사나 저 같은 사람이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모범생 아니라는 거거든요. 모범생 아니지. 모범생이 훌륭한 면도 있으니까 모범생을 뽑는 학교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 저는 모범생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성구 박사는 나름 모범생이었어요. 제가 서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을 뽑는 학교도 있고 좀 자유롭게 하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은주님이 실버아미고 들어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자,
우리 그 이성구 박사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작동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을 자꾸 옆에서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잘못 전달이 되면서 오히려 혼선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좀 되풀이되고 있는데 좀 제발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뭐 전인 교육 이런 거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네. 또 한편으로 교육도 경쟁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경쟁을 억지로 막아봐야 오히려 엉뚱한 데서 이상한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